지난 3월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은 그 버킷리스트를 남긴 채 28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청년은 10대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20대 때 서울로 상경했지만 고졸인 그녀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힘겹게 일을 구해도 지긋지긋한 생활고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고 씩씩했던 그녀가 버킷리스트에 적은 건 화목한 가정 꾸리기, 방송통신대학 가기,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평범한 일들이었는데요. 그녀에겐 죽도록 일해도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꿈꾸고 싶지만 꿈꿀 수 없는 세상에서 그녀가 느꼈을 그 좌절과 고립감이 얼마나 컸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 때 함께 고민을 나누고 든든하게 마음 기댈 존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로운 선택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전 20대 때 수원에 알바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는 일명 등판 알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선크림을 이제 임상 실험하는 알바인데요. 등이 뻥 뚫린 그런 티셔츠를 입고 이제 실험 때 이렇게 누우면 등에다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쐬가지고 그 성능을 알아보는데 이게 2시간 정도 하면은 5만 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완전 꿀알바인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험하신 분이 실수로 제 등을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일을 못했어요. 근데 더 서러운 건 제가 사전에 실험 동의서를 써가지고 치료비도 한 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힘든 알바를 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잃고 싶지 않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 배우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도 꿈이 있는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와, 되게 부럽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근데 그 꿈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되게 불안정한 일들을 막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30이 됐어요. 근데 30살이 딱 되니까 그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별명이 취업 포털 사이트 검색의 여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대한민국의 3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서 간 일이 핸드폰 조립 공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봤어요. 공장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웬 허름한 건물에 어깨 같은 아저씨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 가실 거면 차 타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저 새우잡이에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엄청 쫄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장에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하면 계속 되돌려 보내지기 일쑤였었죠. 근데 하루는 비가 엄청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통근버스를 타고 딱 이렇게 공장에 갔는데 반장 언니가 너 오늘 네 공장에 일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처벅처벅 집으로 오는데 제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회에서는 눈높이를 낮춰라 그러는데 실제 공장에서도 그렇게 일이 없어가지고 다들 힘든데 어디까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으로 딱 들어오신 거죠. 저는 엄마한테 너무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봐라, 네가 그러니까 옛날에 연극한다고 꼴값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대기업에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그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연극 배우라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치 나의 삶의 장애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순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그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데요. 처음에는 우리들의 이 노동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년 그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근데 어느 정도 청년들의 노동 문제는 유니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직하는 과정에 혹은 내가 너무 급할 때 필요한 돈이 없거나 이럴 때 너무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쯤 2011년 1월에 최고은 작가라는 작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작가의 이제 생활비라는 게 되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병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웃집에 남은 밥과 김치 좀 빌려주세요라는 쪽지를 쓰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분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 친구도 없었냐, 굶어 죽었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 유니온에 있었던 그 조합원들은 그 친구의 그 죽음이 단순히 굶어 죽은 아사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만든 고독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절절하게 공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극작가 지망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정말 자기의 죽음처럼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동안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페이스북 그룹에 이 친구의 글이 하나 딱 떴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라면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 우수수수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딨니? 내가 갈게. 나 우리 집에 쌀 있어. 내가 갈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그 순간 이게 바로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구나. 사람들은 청년들이 가진 게 없어서 협동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충분히 협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청년연대은행을 만들자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든다라고 상상을 해봤어야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건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긴급할 때 돈을 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서울에 혼자 와서 공부하고 일할 때 그 고시원에서 혼자 너무 외로운 시간들이 힘들다. 한 여학생은 내가 고시원에서 혼자 이제 사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했었던 기상 연락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친구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밥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 주변에서 파는 식권을 딱 산대요. 그래서 식권을 30%, 40%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식권을 사가지고 식당에 딱 가면 식당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유령 식당인 거죠. 그렇게 힘든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드는 연대은행은 그냥 단순히 금융 그런 사업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공동체 은행이어야겠구나. 관계와 관계가 만드는 안전망이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년연대은행 토닥 시스템을 보면요, 한 축에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에는 이제 관계를 쌓으면서 서로 이제 위로와 공감할 수 있는 토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누고 함께하면 토닥 씨앗이라는 게 막 쌓여요. 그걸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면 정책에서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고 은행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해야 돼서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